책으로 만나는 가을 개병 문화 김영현입니다. 지금 동북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미국의 아시아로의 복귀, 중국의 굴기, 그리고 일본의 우경화와 핵을 둘러싼 남북한의 갈등. 센카쿠 열도와 한반도의 대립과 갈등은 점차 고조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 때문에 세계 정치 질서와 한반도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전쟁으로 보는 세계 정치 질서라는 책을 통해 20세기 이후 근현대사의 본질과 인류의 미래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대해 소개해 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수원 영화도장 교무녹사장 한승철 수호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경제나 문화, 질병 등으로 세계 정치 질서를 파악한 책은 있어 왔잖아요. 이 책은 전쟁을 통해서 분석한 책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책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 책은 상생문화연구소 강영한 박사님이 상제님의 천지공사를 바탕으로 연구해서 쓰신 책인데요. 오늘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 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는데요.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등 이 4대 강국이 대립하고 있고 이 핵으로 인한 남북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센카쿠 열도와 이 한반도를 둘러싼 이 대립과 갈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크게 보면 이 한미일과 북중러 이 두 진영이 편을 나누고 대결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이 때문에 이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 정치 질서가 과연 어떻게 급변할 것인지, 그 최전선에 있는 한반도에서는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그리고 한반도가 앞으로 세계 속에서 어떤 위상을 갖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은 세계 정치 질서를 상제님께서 밝혀주신 이신사 세계관이라는 새로운 눈으로 살펴보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이 세계사의 거대한 흐름을 파악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는 먼저 세상을 보는 눈, 세계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세계관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신사 세계관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우리는 누구나 세상을 보는 자기 나름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같은 현상을 두고도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세계관의 차이에 기인합니다. 이 세계관이 다르면 그만큼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인데요. 현대인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보면 이 실증주의라든지 이 과학주의, 이 경험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과학주의적 사고에 갇혀서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정신이나 영성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부정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책은 그와 달리 물질로 이루어진 자연세계 너머에 존재하는 신의 세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상제님께서 밝혀주신 이신사의 세계관입니다. 먼저 현실 세계를 구성하는 이 배우의 근원적인 힘과 법칙을 우주의 섭리, 이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천지가 인간 농사 짓는 우주일련, 생장염장의 법칙입니다. 이 대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이 생장염장을 바탕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의 목적과 기본 틀을 알려면 먼저 이 우주 이법에 관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자연의 이법이 인간 세상에서 저절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제님 말씀을 보면 이 천하의 모든 사물은 이 하늘의 명이 있으므로 이 신도에서 이 신명이 먼저 짓나니 그 기운을 받아 사람이 비로소 행하게 되느니라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보듯이 이 신이 이법과 인간 삶을 매개해 주는 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 역사는 이 자연의 변화 원리를 바탕으로 이법을 다스리는 온갖 신명들이 인간 삶 속에 개입하여 이 사건으로 전개되어 나가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이신사의 역사관입니다. 상제님께서 이 세상에 강사하신 것도 이 이신사의 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주의 여름철에서 이 가을철로 넘어가는 이 하추 교육기를 맞아 우주의 최고의 신인 상제님께서 인간 세상에 강세하신 것입니다. 네. 인간사는 자연의 변화 원리를 바탕으로 이법을 다스리시는 온갖 신들이 인간 삶에 개입해서 전개되는데 그중 최고 신인 하느님이 상제님이시고 이 상제님께서 우주의 가을철을 맞아 인간으로 강세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증산 상제님이시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강세하셨다는 것은 인간 삶에 직접 개입하셨다는 건데요. 인간으로 왜 오신 걸까요? 오셔서 하신 일이 있으실 텐데요. 네, 이 세상은 갈수록 급변하면서 인간을 이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증산상제님께서는 이 하늘도 병들고 땅도 병들고 바로 이 인간도 병들었다고 진단하시면서 내가 이 혼란키 짝이 없는 이 말대의 천지를 뜯어 고쳐 이 새 세상을 열고 이 비겁에 빠진 인간과 신명을 널리 건져 각기 안정을 누리게 하리니 이것이 곧 천지개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가벼운 감기에 걸리면 약 한 알로도 족하지만 이 병든 세상을 구하려면 이 만유 생명의 바탕인 이 병든 하늘과 땅을 먼저 바로잡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선천성자들의 깨달음이나 도법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천지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이 우주의 이 조화 권능을 가진 상제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우주의 주제자이신 상제님이 이 상극 질서를 바로잡아 인간과 신명의 원한을 끌고 천지의 큰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강세하신 이 증산 상제님은 먼저 이 신명 세계를 새로 조직하고 앞으로 열릴 새 세상을 위한 이 밑그림을 이렇게 그리셨습니다. 즉, 이 우주 변화 원리를 바탕으로 신명들을 해원시켜가며 더불어 이 묵은 질서를 이렇게 뜯어고쳐 새로운 역사 질서가 열리도록 이 청사진을 이렇게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901년부터 1909년까지 9년 동안 이 동방의 땅에서 집행하신 이 천지공사입니다. 나의 일은 천지를 개벽함이니 곧 천지공산이라고 하신 이 상제님 말씀처럼 이 천지공사는 이 선천의 모든 이 병든 천지를 뜯어 고치신 대개벽 공사이시자 이 하나님이 이 친히 기획하신 가을 우주 통일 문명의 이 설계도이자 바로 이 청사진인 것입니다. 20세기 이후에 이 세계 역사는 이 천지 공사가 이 가시적으로 드러나 실현된 것으로 이 동북아 한반도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도 알고 보면 이 상제님께서 집행하신 천지 공사가 현실 역사로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상제님께서 선천의 병든 천지를 고치시기 위해 새로운 역사 질서가 열리도록 하는 천지공사, 이 위대한 설계를 하셨다고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좀 전에 상제님께서 전쟁을 통해 새로운 문명이 열리도록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전쟁은 인류가 바라는 새로운 세상과 양립하기 어렵지 않나요? 왜 상제님께서는 전쟁이란 방법을 쓰셨을까요? 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먼저 인간과 이 신명들의 원한을 끌어주는 이 해원에 대해 아셔야 합니다. 이 상제님께서는 이 선천은 상극의 이치로 인해 인간과 신명이 원한이 맺히고 쌓여서 이 천지를 가득 채운다고 이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수천 상생의 세상을 열기 위해서는 먼저 이 인간과 신명들의 이 원과 한을 끌어서 이 치유를 해줘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상제님은 인간과 신명의 이 원과 한을 풀어주는 이 바로 이 천지 공사를 집행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봄, 여름철에 맺히고 쌓인 이 원한의 불길을 한꺼번에 풀어내면
상극의 원한이 폭발해서 우주가 무너져 내릴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단계적으로 상극의 불기운을 해소시키셨습니다. 그 해원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쟁의 이 문제입니다. 그럼 상제님께서는 이 세계 정치 질서가 어떻게 펼쳐지도록 천지공사를 보신 건가요? 네, 이 상제님의 천지공사에서 이 인류 역사가 둥글어가는 틀을 정해놓으신 것을 이 세운공사로 하고요. 이 상제님 도가 이 세상에 펼쳐지는 전 과정을 짜놓으신 것을 이 도운공사라고 하는데요. 상제님께서 이 1901년부터 9년 동안 집행하신 이 세운공사의 핵심이 바로 이 오선이기 도수와 바로 시름판 도수입니다. 이 오선이기 도수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이 오선이기 도수란 이 5신선이 이 바둑을 둔다는 뜻인데요. 이 바둑판을 사이에 두고 이 2신선이 바둑을 두고 이 2신선이 옆에서 이들에게 이 각기 이제 훈수하는 형국으로 세계 정치 질서를 열어가게 한 이 파워게임 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바로 5신선은 이 바둑판의 주인인 조선, 그리고 이 바둑판에 참여하는 세계 4대 강국을 말하는데요.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 세계 강대국이 이 바둑 게임을 하듯 서로 치열한 이 패권 다툼을 벌이면서 이 세계 정치를 열어가는 것으로 그 힘 겨루기가 전쟁이라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둑을 두는 형국의 이 오선이기 도수가 바로 전쟁 도수로 이 전쟁을 통해 새로운 정치 질서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제님은 이 세계 정세가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4대 강국이 바둑을 두는 이 오선이기의 형국으로 굴러가도록 이 새 역사의 기틀을 짜신 것입니다. 상제님께서 세계 정치 질서를 바둑에 차용해서 판을 짜셨다는 것이 참 흥미로운데요. 21세기 미국의 패권 전략을 체스에 비유한 거대한 체스판이라는 책도 있었죠. 네, 이 바둑이나 체스가 이제 전쟁을 모방한 게임이라고 하니까 상제님께서 이를 천지공사의 기본 툴로 쓰셨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제님은 내일은 이 삼변성도라 이래 하셨는데요. 이 만물이 이 봄에 생명을 움트고 여름에 자라고 이 가을에 결실을 맺듯이 이 세계 정치 질서의 변화도 이 생장성이라는 이 3단계 변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선천상극의 이 폭력성과 이 원한의 살기를 2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소를 시키고 이 마지막 3번째 과정을 거치면서 이 새로운 정치 질서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제님은 그 틀을 이 시름판에 비유를 해서 이 현아대세과 시름판과 같으니 애기판과 총각판이 지난 뒤에 상시름으로 판을 마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바둑을 두는 형국으로 전개되는 세계 정치가 이 애기판, 총각판 그리고 상시름이라는 세 판의 시름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애기판은 가장 나이가 어린 아이들끼리의 씨름으로 이 본게임을 하기 전에 벌이는 이 전초전, 이 오픈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0년 역사에서 바로 이 러일 전쟁과 제1차 세계대전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총각판 씨름은 이 머리를 길게 따은 총각들이 벌이는 씨름으로 바로 이 중일 전쟁과 2차 세계대전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 상씨름은 이 최고의 씨름, 씨름의 이 본게임으로 상투를 툰 성인들 간에 벌어진 결승전 씨름입니다. 이 최고의 씨름꾼을 결정짓는 씨름으로 이 한국 전쟁을 초반전으로 해서 아직도 지속 중이며 이 남북 간의 대결로 이제 끝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상씨름의 진정한 의미는 인류 문명사의 모든 원한과 고통, 그리고 이 모순과 비극을 일소하는 최고 최후의 결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러한 씨름판의 주무대가 바로 한반도라는 점입니다. 지난 20세기의 세계 정치 질서의 흐름은
바로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 세 판의 큰 전쟁을 거치며 지금까지의 묵은 질서와 온갖 갈등 구조가 해소되고 이 누적된 원한의 에너지가 뿌리 뽑혀 상생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열기 위한 위대한 설계였던 것입니다. 네, 한반도를 중심으로 세계 4대 강국이 마치 바둑 게임을 하듯 서로 치열한 패권 다툼을 벌이면서 세계 정치 질서가 열리는데 그 규모가 씨름을 하듯이 점차 커지면서 세 번의 큰 마디를 거치게 되게 천지공사를 보셨다. 그리고 그것이 오선위기 도수와 씨름판 도수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예. 책을 보면은 근대 이후의 세계 질서를 논하면서 동학혁명을 첫머리에 두고 있던데요. 왜 동학혁명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네, 앞서 그 천지공사의 틀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오선위기의 대결 구도가 이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은 이 1904년 이 러일 전쟁부터인데요. 하지만 이 더 서구표에 올라가면 러일 전쟁은 이 청일 전쟁으로부터 이 청일 전쟁은 다시 이 동학혁명으로부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1894년 이 갑오동학혁명이 발발해서 동학혁명군이 이 광군을 물리치며 이 전주성을 점령하자 이 조선의 정부가 이 청나라에 이 지원병을 요청하는 것인데요. 이때 일본도 이 동학혁명을 구실로 이 조선의 군대를 파견하면서 이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이 두 나라가 이 조선을 전쟁터로 싸운 것이 이 청일 전쟁입니다. 이처럼 이 동학혁명은 가까이는 이 청일 전쟁의 불씨를 제공했는데요. 그런데 더 넓게 보면 이 전명숙의 동은 이 천하의 난을 동케하느니라 하신 이 상계님 말씀처럼 이 동학혁명은 이 근현대 동북아 100년 정치 질서를 이 변혁시킨 이 시발점이었습니다. 이 동방의 이 작은 조선에서 이 불붙은 싸움이 이 청일 전쟁으로 이어지고 이 청일 전쟁은 다시 러일 전쟁을 불러오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전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동학혁명은 지난 근대 100년 동안 세계 정치 질서를 바꾼 세계 전쟁 발발의 뿌리로 이 한국의 군대를 연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 동북아 역사를 돌이켜 보면 지금의 이 세계 정치 질서는 이 전쟁이 전쟁을 부르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동학혁명이 어떻게 세계대전으로 발전하게 되는가 그 과정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동북아시아의 패자로 등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이 청일전쟁을 계기로 또 다른 원한을 맺게 되면서 이것이 러일전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됐다고 하던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지만 일본의 승리는 이 진정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급부상, 이 제국주의 국가로의 발전에 이 위기를 느낀 이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 일본을 경계하는 이 움직임이 일어났는데요. 그 중심에 이 러시아가 주도하고 이 프랑스와 독일이 이 동조한 바로 이 삼국 이 간섭이 있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이 만주 지역 이 시베리아 철도 부설과 이 부동항이 있는 남쪽 항구를 획득하는데 이 관심이 많아 일본의 부상은 장애물이자 적대 세력의 등장일 뿐이었습니다. 일본은 이 청일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 기쁨을 만끽해도 모자랄 판에 이 러시아 등으로부터 이 전리품으로 얻은 요동반도를 천국에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자 일본 국민들은 그야말로 이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청일 전쟁 후 이 삼국 간섭은 일본에게 이 외교적 이 굴욕감을 주었고 일본 사회는 이 끓어오르는 그 분통을 속으로 참을 수밖에 없었고 이 지울 수 없는 이 원한만 맺혔던 것입니다. 일본이 반환한 그 리순과 이 다롄 지역을 이 러시아가 조차하자 그 분노는 이 보복 심리로 형성되어 이 국민 전체에 이 퍼져나가고 일본 사람들은 이 와신 상담을 하면서 이 러시아에 대한 이 보복과 이 복수를 향한 이 정신무장의 계기로 삼게 된 것입니다. 저자가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원한의 문제로 풀었다는 것이 참 탁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러시아의 개입으로 청일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치욕의 한을 맺게 되었는데요. 그 한을 푸는 과정에서 러일전쟁이 일어났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러일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일본은 이 영국과 그리고 러시아는 이 프랑스와 각각 영일 동맹, 러프 동맹을 이제 맺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중심에 놓고 이 내신선이 이 두 편으로 나누어 이 바둑을 두는 이 오선이기의 형국이 형성된 것인데요. 당시 일본은 객관적으로 러시아의 싸움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상을 깨고 일본은 러시아에서 이제 연전연승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결정적으로 대한해협에서 벌어진 이 스시마 해전에서 승리하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동남풍이 이제 강하게 이제 불었다고 합니다. 이 발틱 함대가 이제 동남풍을 이제 정면으로 이제 매우 이제 불리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포나 총을 쏘아도 이 명중률이 이제 낮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반면에 일본은 이 동남풍으로 인해 이 러시아를 물리치기 유리했던 이 조건을 가졌습니다. 일본인들은 이 러일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해준 이 동남풍을 신풍이다, 즉 가미가제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동남풍이 바로 이 전주 남고성 만경대에서 이 증산 상제님께서 보신 이 49일 동남풍 공사에 따른 것입니다. 이 도전을 보면 이제 이 49일 동남풍을 빌어와야 하리라. 이 동남풍으로 밀려드는 이 서양의 기세를 물리쳐야 이 동양을 구할 수 있으리라 하시고 이 49일 동남풍 공사를 행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일본이 유럽의 이 초강대국 러시아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이 당시 일본의 이 승리를 점치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는데요. 이 일본의 이 승리 배경에 바로 상제님의 이 천지공사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던 것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러일 전쟁은 상제님의 천지공사가 인류사에 드러난 중요한 전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러일 전쟁이 인류사에 갖는 의의는 무엇인가요? 잘 아시겠지만 20세기 초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 패권 다툼을 하며 이 동양으로 이렇게 진출을 하여 이 동양에서 이제 혈전을 벌이던 때입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을 상제님은 이제 만일 서양 사람의 세력을 물리치지 않으면 동양은 영원히 서양에 짓밟히게 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동양 사회가 서구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이란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상제님은 이 서양 세력을 물리치고 이 동양을 이렇게 붙잡음에 오르니 이제 일본 사람을 천지의 큰 일꾼으로 내세우리라고 하시면서 일본을 내세워 이 서양 제국주의를 동양에서 몰아내는 이 공사를 보신 것입니다. 그것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는 이 사건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하지만 러일 전쟁은 결코 이 두 나라만의 이 패권 전쟁이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이 디딤돌이었습니다. 이 러일 전쟁 후 일본은 이 조선을 이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만주에 대한 주도권도 넘겨받음으로써 오랜 소원을 성취하여 대륙 지배의 징검다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이 러일 전쟁 후 일본과 러시아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이 동북아의 갈등 무대에 바로 이 미국이 등장했다는 점인데요. 이 결국 만주에 진입한 일본과 이 중국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이 미국이 이 대립을 하면서 일본의 러일 전쟁 승리는 미일 분쟁의 씨앗을 낳게 된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승철 소사님을 모시고 근대사의 주요 장면을 상제님 천지공사로 알아봤는데요. 역사를 보는 눈을 크게 열게 된 것 같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쟁으로 보는 세계 정치 질서 일부 함께 하셨는데요.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로 인류 역사를 설계하셨다는 점에서 역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닌
거대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필연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20세기 이후 인류사에서 발생했던 주요 사건들을 상제님 천지공사로 살펴보고 앞으로 인류가 걸어가야 할 미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